마무리하겠습니다. 문제 3번. 최신 판례 문제입니다. 요거는 반복 출제되긴 좀 애매하고 한 번 나왔으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안 나올 것 같은데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판례의 판결문 목차에 따라서 순서대로 문제화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통해서 배우실 점은 판례노트의 판결문을 보실 때 또는 판례노트 핸드북의 판결문을 보실 때 그 순서의 흐름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에 순서대로 문제 출제하는 경향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판례를 보실 때 뭐 결론만 보고 퉁치고 아니면 판례 중에 일부 내용만 발췌해서 보고 퉁치고 하실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을 이해하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 내용을 다 캐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게 글쎄요, 얘도 작년에 출제 가능성 높아서 작년에 예측을 했었는데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바로 무효심판 대법원 개수 중에 정정 확정됐을 때 정정 후 명세서를 청구하지 않겠다. 이 판례도 그 흐름을 좀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거 제가 막판에 그러니까 올해 이제 2차 시험 보기 전이죠. 막판에 GS 그러니까 모의고사 시험 모의고사 문제로 출제해봤었는데 답안지들이 좀 아쉬운 답안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판례를 특정 부위만 추출해갖고 특정 부위만 공부한 느낌이 나는 답안지들이 있던데 그렇게 하면 이런 교수님의 문제 스타일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편협된 것보다는 전체 내용을 다 훑는 게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얘는 스텝 1. 특허권 공동소유의 법적 성격이라고 하는데 공유냐 합유냐 대입입니다. 공유면은 상속이 가능하고요. 분할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전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전할 때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이거 이전을 양도라고 해볼까요? 얘가 상속이고 얘가 하면 이거 두 개 합해서 이전이니까. 합유로 가면 상속도 애매하고요. 분할도 애매하고요. 양도할 때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특허권의 공동소유의 법적 성격으로 합유로 보게 되면 분할이 애매합니다. 그러면 합유로 보게 되면 얘는 그냥 그걸로 내용 아웃 끝나는 건데 법원은 공유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합유라는 것은 종합체를 형성해서 동업관계 조합체를 형성해서 동합관계를 이루는 경우로 합유라고 하는데 특허권의 공동소유를 했을 때는 서로 공장을 따로 만듭니다. 갑과 을이 특허권자면 갑이 자기 공장 만들고 을은 자기 공장 만듭니다. 그러니까 동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특허 발매 시에서 서로 매출을 발생시켜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됩니다. 특허권의 공동소유가 현실적으로 항상 동업관계를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합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게 판례의 태도죠. 그럼 스텝 2. 그럼 특허법 99조는 뭔데? 그 다음에 여기요. 특허법 139조는 뭔데? 이거 세트 메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하나 더 가야겠네.
이거 가기 전에 잠깐만요. 네, 99조하고 139조 그냥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는 99조 얘기긴 한데 공유일 때는 넌 뭐야? 자 꺼고요. 공유일 때는 공유관계 재산에 대한 1인의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합일 때는 이거 무조건 같이 소송해야 됩니다. 특허권의 공동소유는 공유로 왔어요. 그런데 특허법 규정을 보면 합유에 준하는 성격을 가진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게 특허법 99조하고 139조입니다. 99조에서 특허권의 지분을 양도할 때는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합유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그리고 139조에서 심판을 청구할 때는 무조건 특허권자 공동으로 심판 청구해야 된다. 여기하고 비슷한 거죠. 이게 99조 2항인가요? 얘하고 비슷한 게 여기 동의가 있어야지만 양도 가능하다. 얘하고 비슷한 게 무조건 심판 같이 해야 된다. 민법상의 공유에 해당하면 얘네들은 왜 합유에 준하는 성질이 있는 건데 이걸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허권의 공동소유를 공유라 본다 하더라도 특허법에 특별한 취지가 있어서 민법상의 공유 규정하고 또 다르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민법에서는 상속이 되고 분할이 된다고 했는데 이거 보면은 좀 합의와 비슷하다. 그럼 얘도 혹시 안 되는 거 아니야? 특허법의 특별한 성질에 따르면 요 느낌 뭔지 알겠어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있는데 특별한 법에서 특별한 취지에 따라서 특별 규정을 만든 것은 특별법을 우선시해야 되고 그런 특별한 취지에 따라서 특별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을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99조와 139조의 특별한 취지를 해석해서 그 특별한 취지에 따라서 이런 규정, 요건 지금 특허법이 없는데 상속이 되는지 분할이 되는지 이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일반법의 내용을 아니면 이 특별한 취지에 따라서 얘도 적용을 못하는지 그걸 해석하는 게 스텝 2라고요. 스텝 1은 공유했을 때의 사업관계를 해석을 해서 그게 동업인지 아닌지 동업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유로 보겠다 여기까지인 거고 스텝 2는 민법상의 공유면은 상속이나 분할이 되는데 이게 특별법이 있다 이거야. 99조하고 139조. 얘의 취지를 해석해서 이 일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얘네들도 특별 취지 때문에 일반법을 적용할 수 없는지 이걸 보겠다고요. 99조의 취지, 139조의 취지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논리 흐름을 가는 게 판결문의 판례 그 목차였습니다. 순서였습니다. 제 말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굉장히 유명한 판례입니다. 그랬을 때 결론만 외우시지 마시고 판결문의 전체 내용을 다 정리하셔야 된다는 취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특히나 이런 순서대로, 이런 논리의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이것을 단순한 게 할 거 아니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썰을 풀어드리고 있는데 이런 썰들을 좀 이해하시면서 답안지를 암기하기는 암기가 더 수월해지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있을 때 기본 강의나 기출문제 강의에서는 이런 걸 저하고 같이 공감을 해보자는 거. 이게 제 강의의 목적 취지입니다. 99조는 특허권은 무채재산권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다른 민법상의 일반 권리하고 다르게 타 공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걸 방지하려고 99조 만든 건다. 이걸 1차 때도 많이 했어요. 지분을 양도할 때 제가 지분권자였는데 제가 삼성전자한테 팝니다. 그러면 저는 공장이 없는데 삼성전자 공장이 어마어마해요. 그럼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팔게 되면 저와의 다른 공유자였던 사람이 매출액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허권 공유에는 얘도 공장 만들고 얘도 공장 만들어서 서로 선의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공장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공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삼성전자를 팔게 되면 이 타 공유자가 매출액 타격 엄청 받을 수 있다는 소리죠. 그게 무채재산권이어서. 일반 민법에서 등장하는 권리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은 반으로 잘라도 그 재산 가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른 걸 누구를 주던 나머지 공유자의 재산 상태가 변화가 없어요.
이 무채재산권은 짜는 걸 누구한테 주냐에 따라서 특히나 공장 생산 설비 능력에 따라서 타 공유자의 경제적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게 무채재산권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분 비율에 따라서 고정된 경제적 가치가 없어서 내가 5% 갖고 있어도 내가 공장이 어마어마한 돈을 엄청 벌 수 있습니다. 이제 무채재산성에 의해서 발현된 지분별 고정된 경제적 가치가 없어서 타 공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불이익 방지를 위해서 동의를 요구한 거다. 99조. 그 다음에 139조. 여기는 지분별 결론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어요. 무채재산권은 지분별 결론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쪽 지분은 무효, 이쪽 지분은 유효.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심판은 무조건 같이 들어가라. 지분별로 따로 존재할 수가 없어서. 다 무채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발현된 내용, 무채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나온. 그럼 마지막. 공유물 분할 가능한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죠. 특허법원 신결 취소 소송 1인이 제기 가능한지. 이 취지에 비춰보면 타 공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겠다가 취지인데 공유물은 분할하더라도 타 공유자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판례가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거 다음 스텝인데 분할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얘가 무채성이기 때문에 현물 분할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매를 붙여버립니다. 경매를 붙여버릴 때 타공유자가 엉뚱한 사람한테 뺏기는 거 싫으면 그 사람이 경매에 참여해서 사와버리면 돼요. 사와버리면 되기 때문에 공유를 분할하는 것은 타공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99조 취지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99조 취지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 취지가 없기 때문에 일반법인 분할 가능하다. 공유에서는 분할 가능하다. 일반법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한다고요. 공유물 분할은 타 공유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특별법이 없고 특별한 취지를 적용할 게 없고 일반법 적용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특허법원 신결취소 소송도 신결취소 소송을 들어가면 혼자 들어가도 심결이 지분별로 다르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갑과 을이 특허권자인데 심판에서 졌어요. 갑이 혼자 불복합니다. 특허법원에서 이기면 다시 심판으로 내려오고 다시 심판 내려오면 갑과 을이 다시 같이 하게 됩니다. 같이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갑 혼자 불복해서 져요. 그럼 이미 같이 진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특허법원은 혼자 올라가더라도 심결, 지분별 결론에 있어서 변하지가 않아요. 지분별로. 누구 지분이 이고 누구 지분은 진다라는 결론이 나오질 않습니다. 특허법원은. 특허법원은 1인이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지분별로 다른 심결이 나오질 않아요. 따라서 일반법 적용 가능하고 일반법에서는 1인의 소송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1인 소송 가능하다. 그 다음 마지막 스텝 4. 이건 이제 그냥 민법 얘기인데 이거 일반법 적용할 때 민법상 현물 분할이 원칙인데 다만 현물 분할하는 것이 재산 상태를 심각한 훼손을 일으키거나 현물 분할 불가능할 땐 대금 분할이 가능합니다. 특허권은 무채재산성이어서 무채재산권에서 현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금 분할로 갑니다. 일반법 적용했을 때 대금 분할로 간다. 여기는 이제 스텝 4가 없고요. 스텝 1, 2, 3, 4의 흐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쟁점이 두 가지입니다. 특허권 공유물 분할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특허법원 1인이 신결취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문제만 같이 읽어보고 답안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문제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을은 병과 함께 X발명이 특허권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병이 사망하자, 사망이지. 상속부터. 병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의 공유지분을 상속한 갑은 을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권에 기한 소를 제기했다. 상속인은 갑이 유리한 것으로 가정한다. 이게 상속 갖다가 무슨 민법상의 얘기에서 꺼내지 말란 소리죠. 여기까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한편 제3자 정은
이 사건 특허권이 선행기수가 대비할 때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어서 무효라고 생각하고 특허심판은 무효 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 이거는 공유물 분할 청구 최신 판례 하나로는 30조는 못 만들어서 끼워넣기 하려고 한편 하면서 끼워넣기 문제를 집어넣은 겁니다. 뭔지 이제 대충 이해가 되시죠? 맨날 똑같으니까 기출문제마다. 끼워넣기 문제로. 특허심판은 무효심판 청구하려고 한다. 위사시간 기초에서 다음 물음을 답하시오. 강물음은 동점이다. 강물음은 동점. 이제 하나는 공유 분할 청구고 하나는 이제 공동심판 관련된 얘기니까. 1번 특허권의 공동소유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논하시오. 판결문의 논리 흐름대로 가려고 이거 1번부터 나온 겁니다. 판결문 목차 들어가는 거예요. 법적 성격. 여기서 만약에 합의로 끌고 가게 돼버리면 아이 왈짝 깡이거든. 그리고 이것도 학원가에 그 아쉬운 얘기들 너무 많던데 그 다른 강사님 기본서하고 GS에서 이상한 얘기 나오던데 여기서 공유냐 합유냐 쟁점이 아니고 무슨 보존행위설 뭐 이런 거 이상한 설 쓰는 거 있습니다. 뭐 보존행위설 이런 거 혹시 뭐 보신 분 있으신가요? 그거 다 버려버리세요.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보존행위설이라는 것은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책 보신 분이 있으면 그 책 버려버리세요. 옛날에 과거에 특허권의 공동소유 법적성이 합의로 봤습니다. 합의로 보고 여기서 나온 이상한 학설입니다. 근데 지금은 전부 다 공유로 보기 때문에 그 논리의 시발점 자체가 방향성이 바뀌어버렸어요. 지금은. 그래서 그 쟁점 자체가 답안지에 언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논리 흐름상. 완전 다른 카테고리로 보시면 되겠어요. 특허권의 공유의 법적 성격은 공유냐 합의냐 이걸 쓰는 거지 이상한 소리 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가다 제가 질문을 받는데 제 기본서에는 없는 내용이 다른 강사님의 기본서에는 무슨 내용이 있어서 저한테 질문을 줍니다 라는 질문들을 제가 좀 받았었어요. 그럼 제가 그럴 때마다 얘기를 드린 게 이거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저를 반드시 찾아오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좀 너무 아쉬운 내용들이 있는 경우가 있던데 그거를 공부하고 있으면 기출문제의 적합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혹시라도 제 교재에서 못 봤던 문제 중에서 친구들이 뭐 얘기하는 문제들 뭐 걱정되는 거 있으면 저한테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그럼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필요 없어요 라고 하던가 오케이 그거는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던가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제 교재에 없는 이상한 쟁점들은 공부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허 공유의 법적 성격, 그 다음에 2번 위사안에서 원고 갑이 피고 의를 상대로 공유 분할 청구 소유와 관련해서 다음 문제면 답하시오. 1번 99조 2항 4항 규정 취지 알겠죠? 그 다음에 판례에서 이거 잡거든요. 그 문제도 이걸로 냈습니다. 99조 2항 4항 규정 취지. 그 다음에 공유 특허권에 대한 분할 청구권 인정 여부 여기 분할 가능하냐 이 취지에 비춰봤을 때 특별 취지가 여기도 있냐 아니면 그냥 일반법 적용할 거냐 여기 특허권의 공유관계에 민법상 공유는 분할 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이하고 비슷한데요. 민법 일반법 적용하겠다. 그 다음에 2번 특허권의 성질상 현물 분할이 허용되는지 여부 담당 법원은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해서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을 유망할 수 있는지 그게 스텝 4 여기 민법 적용하되 민법에서는 현물 분할이 원칙인데 현물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 대금 분할은 가능하다. 근데 특허권은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금 분할은 가능하다. 이게 스텝 4 1, 2, 3, 4로 정리됐습니다. 답안지는 읽어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제가 내용 정리 다 해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하나의 소목차에서 묻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컴마 찍고 했죠. 그거대로 목차를 잡으세요. 제가 답안지 보시면은 그거대로 목차 다 잡아놨습니다. 묻는 바가 여러 개이면은 묻는 바대로 목차 잡으시면 됩니다. 3번 이게 이제 30점 모자라갖고 끼워넣은 문제 이와 별개로 다음 문제만 답시오. 1번 제3자 정의 특허심판은 제기한 무효심판은 피청구인 적격 피청구인 누굽니까? 특허권자예요. 뭐 쓰는 거예요? 이거 쓰는 거 139조. 특허권이 공유면은 특허권자 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피청구인 적격 다 데리고 가야 되고요. 제3자 정을 상대로 적적 권리범위 심판 청구인 적격 청구인 누굽니까? 적적에서 특허권자죠. 특허권자 다 데리고 가야 돼. 이거 139조는 공동심판 다 데리고 가야 된다. 2번 위 무효심판의 신결이나 적적 권리범위 심판 신결이 이 사건 공유 특허권자들이 불리하게 내렸다. 불리하게 내렸다가 뭐예요? 공유 특허권자가 특허법원에 소송 제기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결에 대한 신취소송 특허법원에 제기하자니 원고 적격을 가진 자에게 논하시. 이거 1인의 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아시겠나요? 제가 왜 그렇게 대비를 강조한지 이제 아시겠나요?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1차 판례 강의 때도 이게 똑같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똑같이 낸 겁니다. 얘 갖다가 30점 모자라니까 아주 똑같은 대비할 내용으로 이걸 가지고 겹쳐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1번, 2번, 3번 다 같은 시나리오였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기출문제에서 분석하면서 공부한 거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를 그냥 답안지 외우고 하는 거하고 천지차별이 됩니다. 이거 한번 좀 이해를 해보시고
토대로 해서 다시 기본소하고 사례자인 등급을 외워보세요. 훨씬 더 깊이가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4번 가겠습니다. 얘가 문제였습니다. 얘는 쉽게 다들 못 쓰셨었어요. 당시에. 제가 이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비슷하게 말씀드렸었는데 교수님께서 1차건, 2차건 변별력을 가르칠 때 너네 이런 것도 혹시 한번 책이나 논문이나 아니 공부를 해봤어? 라는 식으로 변별력을 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쟁점에 대해서 좀 어렵게 출제해서 변별력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런 쟁점도 혹시 봤냐? 라는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세요. 그래서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엽적인 좋은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2차 같은 경우는 판례가 없는 교수님들께서 특강에서 문제를 내시거나 교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학생들한테 전진 판례가 없는 쟁점들 그런 걸 가끔 내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미리 준비하려고 하면 너무 시험 범위가 방대해져요. 이거는 미리 준비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마음적으로 편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게 이게 4번이었어요. 4번이 유명한 판례 문제하고 판례가 없는 문제하고 섞어 놓으셨습니다. 이거 대비식으로. 이거 판례가 없는 문제가 이게 논문이나 특강에서 교수님께서 던졌던 쟁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쪽은 쉽게 풀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건 어떻게 하냐면 미리 준비하려고 공부 범위 너무 방대해지니까 이런 거는 일단 제 사례진대북이나 제 기본서는 이걸 외우시되 시험장 가셔서 응용력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 퍼즐 고르듯이 잠깐만 이쪽을 넣으면 되나? 이렇게 퍼즐 고르듯이 한번 최대한 써고 오세요. 그게 합리적입니다. 미리 준비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 좀 생각을 하세요. 시험장에 인생이 걸렸기 때문에 뭐야 이거 내가 본 적도 없는 쟁점인데 이거 뭐야 내가 공부 망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다 말립니다. 반드시 이건 생각하고 가세요. 시험장에서 내가 모르는 문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온다라고 반드시 생각하고 가세요. 그러고 가야 떨지 않습니다. 떨지 않아야 최선의 답안지가 나옵니다. 떠는 순간 최악의 답안지가 나옵니다. 절대 떨지 마세요. 절대 저를 믿으세요. 저하고 배우지 않았던 쟁점은 누구도 모르고요. 그것은 누구도 제대로 못 씁니다. 여러분만 못 쓰는 게 아니에요. 떨지 마세요. 일단 사후적으로 제가 강의는 좀 해보겠습니다. 사후적으로 강의를 하는데 당시에 현실적으로 잘 못 썼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슈였는데 각 학원 강사님들마다 답안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면서 난리가 났었던 강사님들이 기출 해설을 하기에 능력이 좀 안 됐던 그런 또 문제였는데요. 각 사례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각 사례는 독립적이다. 내용 정리와 풀이를 가져가겠습니다. 제가 내용 정리까지만 해드리고 답안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을은 갑에 대한 채권자이며 갑이 채무이행을 하지 않자 갑을 상대로 위 채무에 관한 이행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얘가 돈 빌린 애고 얘가 돈 빌려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변리사 하게 되면 질권 설정 업무도 하게 됩니다. 그럼 비즈니스 하면서 뭐 50억, 40억 이렇게 돈 빌리는 경우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랬다가 사업이 좀 잘 안 되면은 이런 상황 많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거 제가 1차 판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좀 사업이 약간 실패를 했어요. 약간 삐끗했습니다. 돈 빌렸는데 그거 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좀 삐끗해갖고 채권자가 돈 당장 내놔. 너 죽일래. 막 이렇게 나왔을 때 채무자 입장에서는 특허권까지 뺏겨버리면 재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뺏기는 거하고 특허권 뺏기는 거 달라요. 특허권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어디선가라도 돈 다시 투자받으면 그 특허권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발명을 만들어서 생산을 해서 다시 한번 납품 기회를 받아서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데 돈도 뺏기고 특허권도 뺏겨버리면 재기를 못해요. 아니 누군가한테 다시 투자받고 뭘 만들 겁니까? 특허권이 없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기 채권자 측에서 채무자 측에서 나 특허권 뺏기면 나 재기도 못하니까 나 진짜 지옥으로 간다. 돈은 다 가져가라. 재산은 다 가져가라. 특허권은 못 가져가. 하면서 이거를 숨겨둡니다. 이게 강제집행 면탈 목적. 숨겨두는 거예요. 특허권 뺏어가지 못하게. 숨겨두려고
이거 뭐 자세하게 제가 소개드리기 좀 그런데 저도 사건들을 좀 많이 담당해서 제가 이제 심판소송 전문 분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을 좀 담당했었는데 먼 친척분들이나 좀 유령회사 만들어서 이제 빼죠. 뭐 저 자세한 얘기는 좀 그렇고요. 뭐 여기는 이제 A 회사, 이 유령회사는 뭐 하나 만든 거죠. 이거 빼돌려놨어요. 몰래. 여기다가 특허 양도했습니다. 양도했는데 여기서 이제 어려워졌어요. 이게 두 개예요. 출원을 양도했고 특허권을 양도했습니다. 발명이 여러 개였던 거죠. 여러 개였는데 하나는 출원 중이었던 거, 하나는 특허권 단계였던 거. 이게 이제 좀 어려워지는 건데 단어를 구분해서 써야 되거든요. 둘이 좀 상황이 달라서. 갑은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A 회사를 설립하고 갑은 X 발명을 완성한 발명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A 회사에 양도하고 A 회사 명의로 출원과 등록을 받았다. 이건 이제 출원 양도네요. 1번은. 소문제 1번은 출원을 양도한 사안입니다. 1번 A 회사가 등록받은 특허권의 유효성에 대해서 논하시오. 얘가 아니죠. A 회사로 아예 출원부터 했죠. 출원하고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건 판례 문제입니다. 이건 판례 문제예요. 간지집행 면탈 목적의 양도는 이건 무효 취소입니다. 무효 취소돼서 얘는 승계인이 아닙니다. 그럼 A에서는 발명자도 아니고 승계인도 아니어서 이건 무권리자 출원입니다. 무권리자 출원이어서 33조 1항 본문 위반으로 무효사유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효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유효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안 씁니다.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닌데 이게 무효사유가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1번 이거 무효사유 있다. 얘는 판례 문제입니다. 얘는 다 잘 썼어요. 이건 당시 뭐 최신 판례까지는 아니었고 있었던 판례 문제니까. 나름 이거 유명했던 판례입니다. 이건 무권리자 출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양도가 무효 취소가 돼서 승계인이 아닌 사람이 됩니다. 강제집행 면탈 목적은 무효 취소가 되거든요. 그 다음 2번 의리 A 회사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논하시오. 이건 뭐 너무 유명한 판례였었는데 그럼 이게 무권리자예요. 무권리자면은 의리 갑을 대위해서 여기다가 특허권 이전 가능하다고 본 판례. 이게 너무 유명한 판례 아닙니까? 특허권 이전 청구라는 게 지금 99조 1로 법으로서 도입됐는데 이거는 법 개정 전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특허권 이전 청구라는 법이 없었어요. 판례가 만드는 거죠. 특허권 이전 청구, 대위 가능. 이거 1차 때도 제가 판례하면서 과거 판례라고 하면서 말씀드렸었어요. 99조 2 도입되기 전에 과거에 이런 판례가 있었다 하면서 판례 노트에서 말씀드렸던 판례입니다. 혹시라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이 저하고 이제 1차 하셨던 분들일 건데 저하고 1차 하지 않았고 플러스로 난 이런 판례 본 적이 없는데 하신 분들은 벨리사 스쿨 가시면은 뭐 1차 전용 강의는 아니에요. 하여튼 근데 뭐 1차 판례 강의라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특허권 이전 청구 대위 행사 가능하다. 그리고 1차 때도 말씀드렸어요. 1차 때 민법 많이 배우시니까 이걸 왜 대위를 해요? 채권자 취소권 하면 되지. 이거 채권자 취소권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지났던 사례입니다. 채권자 취소권이 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던 사례여서 대위밖에 안 됐던 사례. 그래서 대위가 얘기가 나왔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거는 뭐 2차용 답안지는 의미가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그렇게 얘기하고 1차 때 우리 판례 강의에서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 같은 사람은 이게 대위밖에 안 돼요. 일단 채권자 취소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실제 판례에서도 기간을 지나서 채권자 취소 얘기가 안 나왔으니까
그냥 대의 쪽만 얘기를 하고 갈게요. 야, 이거 취소도 있잖아.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이게 두 파트입니다. 을 같은 사람하고 갑을 여기서 정당 권리자라고 해요. 이 양도가 무효 취소가 됐으니까 갑거가 되거든요. 정당 권리자하고 이 을을 제가 제3자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정당 권리자, 얘는 제3자. 제3자 입장에서는 대의밖에 안 되고요. 정당 권리자 있으면 두 개가 있죠. 34, 35조 정당 권리자 추론하고 99조의 특허권 이전 청구. 이거 다른 사람이에요. 정당 권리자가 이걸 쓰는 거지 제3자가 이걸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뭔지 알죠? 1번 문제였습니다. 2번 갑은 을에게 자신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단순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병에게 위 특허를 받을 권리를 양도했다. 야, 이거 좀 깜짝 놀랐었는데 이거는 특허법 문제라고 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것도 이제 판례 문제인데 판례를 변형시킨 문제인데 뭐 어쨌건 2번 문제까지는 다들 잘 푸셨어요. 그 단순히가 이게 적극가담이 아닙니다. 그럼 이게 이중양도인데 실제 판례 사안은 이중양도에 적극가담한 사안이었었고 얘는 지금 이중양도에 적극가담하지 않았다고 해서 판례 사항을 변형시켜버렸어요. 이중양도에 적극가담하지 않으면 이중양도는 무효취소가 아닙니다. 무효취소가 아니에요. 단순히 알고 있으면 이거 적극가담을 보지 않습니다. 이건 민법적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양도 후 출원하고 등록받았으면 병의 특허권의 유효성 이건 유효합니다. 이건 무효 사유가 없습니다. 이중양도는 적극가담해야지 양도가 무효 취소가 되는 거지 적극가담하지 않고 단순히 이중양도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중양도 받은 경우는 그 사람은 그냥 승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얘는 정당 권리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실제 판례 사안에서는 이중양도로 적극가담한 이중양도로 해서 무권리자가 됐었어요. 이걸 좀 변형시켜 놓은 겁니다. 뭐 어쨌건 여기까지는 판례 사안을 알고 계셨던 분들은 뭐 나름 풀 수 있었어요. 문제는 제 3번 문제입니다. 1번, 2번까지는 나름 유명한 판례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는데 3번이 문제였었어요. 정확하게 적어드릴까요? 얘는 유명 판례고요. 얘는 약간 깜짝 놀랐는데 유명 판례를 변형시켰어요. 적극가담 아닌 걸로.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변별력으로서 제일 어려웠던, 난감했던 3번 갑은 X발명에 대해서 특허권을 취득한 후에 이를 정에게 양도하였다. 또한 갑은 Y발명에 대해 X발명, Y발명 두 개가 나옵니다. 묻는 바가 여러 개면 그것대로 목 찾아보시면 돼요. X발명과 Y발명 목차 나눠서 얘는 특허권 양도했고 Y발명은 출원을 양도했어요. 그에 따라 X발명에 대해서 정명의로 특허권 이전 등록이 이루어졌고 Y발명에 대해서 정명의로 출원이 명의병에 대해서 정의 특허권을 받았다. 만약 각과 정 사이에 양도계획에 각각 무효 취소를 효력을 상실했다면 이게 판례가 없는 겁니다. 얘가 대부분 못 썼고 강사들도 기출해설을 이상하게 해갖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다. 강사 자질이나 이런 게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건데 이게 판례가 없어요. 여기서 판례가 없다 보니까 양도 무효 취소가 왜 됐는지 이게 다 판례가 있습니다. 이거 적가당 이중양도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는 판례 사안이 아니니까 그냥 양도가 무효 취소됐다. 그냥 양도가 무효 취소됐다. 이렇게 깔아버린 거예요. 깔아버리고 어디 갔어? 갑이 정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논하시오 라고 하는데 X발명, Y발명 좋기 때문에 얘하고 분명히 조치가 다른 걸 원하신 거예요. 교수님께서는. 그게 좀 어려웠어요. 좀 보겠습니다. 일단 뭐 센스 있으신 분들은 딱 눈에 보이실 겁니다. 얘하고 전부 다 이 문제 전부 다 33조이란 본문 문제입니다. 정당 권리인지 무권리인지 33조이는 본문 위반인지 아닌지 이거부터 갈까요? 이거 우리 1차 때도 많이 했었는데 판례가 인정하는 특허권 이전 청구가 있고요. 그게 여기입니다.
이거는 99조의 2가 없었던 시절에 판례가 특허권 이전 청구를 대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특허권 이전 청구 가능하다. 이걸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이거 우리 판례 강의에서 했었는데, 야, 이거 특허권 이전 왜 되는데? 그 특허권 이전의 명분, 이걸 법적 성격이라고 하는데, 이걸 부당이득 반환 법리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법조문이 인정하는 특허권 이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35조 정당권리자 출원이 있습니다. 얘는 33조 1항 본문 위반인 경우면 가능하고요. 얘는 33조 1항 본문 위반이거나 44조 위반인 경우 가능합니다. 얘는 그게 정확하게 없어요. 판례에서. 어떤 상황에 할 수 있다를 정확하게 안 써놨습니다. 그럼 이제 볼게요. 잘 봐요. 얘는 갑이 특허를 받고 나중에 정으로 바꿨어요. 얘는 갑이 출원했던 정이 출원하고 정이 나중에 특허를 받았어요. 잘 보세요. 얘를 제가 나머지 썼는데 얘는 33조 1항 본문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갑이 출원해서 갑이 특허를 받았습니다. 갑은 정당권리자 맞잖아요. 정당권리자가 출원해서 정당권리자 특허를 받았습니다. 33조는 본문이 위반되기 위해서는 무권리자가 출원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정당권리자 출원했잖아요. 정당권리자 출원해서 정당권리자 특허를 받고 그 다음에 정한테 양도를 했는데 양도가 무효 취소가 된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무권리자가 출원을 해야 이걸 33조 1항 본문 위반이라고 보는 거고, 여기서 무권리자가 특허를 갖게 된 것은 33조는 본문 위반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하면 33조는 본문 위반은 원시적 무효사유입니다. 후발적 무효사유가 아니에요. 원시적 무효사유라는 건 무효신고로 확정되면 소급 소멸된다는 소리예요. 잘 보세요. 출원을 해서 요때까지 정당권리자인 갑거였어요. 그리고 그 후에 정이 됐습니다. 딱 이 시점에서 정으로 바꿨어요. 그럼 이 시점에서 정이 무권리자가 된 겁니다. 그럼 보세요. 요만큼만 무권리자가 된 거지 처음 등록 당시에는 정당권리자 한 겁니다. 근데 33조는 본문 위반인 건 원시적 무효사유니까요. 원시적 무효사유라는 것은 등록 전부터 문제가 있으니까 원시적 무효사유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등록 당시에는 전혀 원시적 무효사유가 없었잖아요. 나중에야 이제 무권리자가 가져가게 돼서 이 나중 시점부터가 무권리자가 된 거지. 이걸 33조는 본문 위반을 볼 수 있냐 이거죠. 33조 본문 위반을 보기가 애매하다 이런 거죠. 33조 본문 위반은 다시 말씀드리면 무권리자가 출원해야지만 33조 본문입니다. 근데 얘는 정당권리자가 출원하고 나중에 특허권자만 무권리자가 된 거 아닙니까? 33조 본문 위반은 보기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안 되면 99조의 2나 3, 4, 35를 할 수가 없습니다. 99조에는 33조 본문이나 44조 위반이어야 되고 3, 4, 35조 33조 본문 위반이어야 되기 때문에 즉 무권리자가 출원하고 무권리자 출원해야지만 할 수 있지 얘는 무권리자 출원 안 했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특허권을 무권리자가 갖고 있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정당권리자 가져오는 건 맞잖아요. 결론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거 가끔 교수님께서 문제 출제하시는데 우리 기출문제 분석하고 있으니까 또 이게 얘기 나올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게 현행법 한 개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법 개정 추가로 필요한 거 아니냐? 너네 생각해봐.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거 개정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한번 얘기해봐. 이걸 묻는 교수님의 의도입니다. 너 이제 공부할 대로 해봤으니까 지금 법 이거면은 충분한 것 같아 사회에서? 법 더 보완 안 해도 되겠어? 이런 취지의 문제가 가끔 있어요. 이거 특히나 대학교에서 수업하실 때 아주 좋아하시는 교수님의 수업 방식입니다. 너 생각해봐. 현행법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하는 거. 바로 여기죠.
야 지금 정의 무권리자인데 이거 갑한테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현행법은 무권리자 출원했을 때만 돌려주는데 이거 어떻게 돌려줄 거야? 그럼 현행법 좀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문제. 그래서 답안지 보시면 현행법에 한계가 있다. 근데 얘는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거의 판례는 이건 무슨 요건에서 쓸 수 있는지가 없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법리에 따라서 얘는 부당이득 맞으니까 반환은 법리에 따라서 판례에 따른 특허권 이전 청구를 허용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걸 판례로 허용은 좀 애매하니까 99조의 1을 조금 더 확장해서 사유를 좀 더 폭넓게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답안지를 써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공부합니까? 이거를 미리.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GS 문제나 이런 것들을 교수님 특강 문제를 낼 거예요. 교수님 특강 문제 중에 이런 게 몇 개가 좀 섞여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릴 거고 그거 외에는 별도로 공부하지 마세요. 이런 거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응용해야지 미리 준비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다만 최대한 미리 준비할 수 있게 저는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게 제 사례제 핸드북하고 나중에 GS 할 때 교수님이 이런 식으로 냈던 특강 문제를 제가 드릴 겁니다. 이미 제 사례제 핸드북에도 교수님들 특강 문제 이런 스타일이 좀 더 있어요. 거기까지만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전형적이고 이건 추론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얘는 33조 1항 본문 위반이 맞습니다. 무권리자가 추론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 얘는 그냥 99조 2나 34, 35조에 따라서 진행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얘는 누구나 쓸 수 있어. 얘가 뭐지 하면서 애매했다. 그래서 이쪽에서 변별력이 나뉘었던 문제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답안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무슨 소리인지는 이해가 될 겁니다. 답안지에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편하게 질문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51회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